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증시가 크게 흔들리며 무너지게 된다면 이 주식들을 바닥에서 천천히 모아나가는 전략이 매우 유효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좀 강조드려왔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 50% 정도는 꼭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야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대해서는 이 현금 50%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도 이제 앞으로 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종목들, 장기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나 혹은 뭐 한 중기적으로 향후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들을 같이 공유해 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현금 50% 확보는 유효한 상황인 것인가?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보다는 이 우리의 이제 불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저점을 다졌다라기보다는 시기상으로 따졌을 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소 공격성을 띠는 것은 괜찮겠으나 현금을 모조리 써버리면서 투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인하가 아직 진짜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강조드렸듯이 현금 50%를 리스크 대비해서 남겨두라는 말은 이제 이해하겠는데 그걸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실제로 인하하면서 시장이 그때쯤 크게 흔들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사용해 나가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가 뭐 한 작년 말 올해 초까지도 그렇고 계속해서 현금 50% 확보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다가 이제 한 4월 초에 이제 그 관세 우려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무너지고 나서는 시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락이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그래도 한 번 정도의 충격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려 왔고 여전히 같은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 충격이 더 남았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충격이 남아 있는 것일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때마다 돌발악재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 초반부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보통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경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카드잖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초입에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금리 인하 시작한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동결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 동결하고 있던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이제 인하하기 시작할 때는 분명한 그 트리거라든지 명분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결국 물가 안정과 불경기인데 불경기가 아주 심각하거나 물가가 아주 이제 안정되어 있거나 둘 다 물론 중요하지만 불경기가 심각한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결국 불경기가 심해지면 안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공급이 뭐 어마무시한 막 전쟁이 터져가지고 하지 않는 한 뭐 적당한 수준의 이제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기 쉽지는 않아요. 불경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경기가 정말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이제 좋아진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그 명분 자체가 큰일 났다 말 그대로 경기가 큰일 났다가 이제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불경기 모멘텀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크게 무너졌다가 그대로 이제 치고 올라갔잖아요. 금리 인하 뭐 제로 금리 베이스로 가버리면서 이런 이제 사태가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려해야 될 만한 악재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아직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이제 다시 단행하기 전까지는 어떤 악재가 이제 덮치면서 시장을 무너뜨릴지 모르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최근에 이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한 달 사이에 이제 한 30명 정도 숨졌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코로나19가 중화권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홍콩에서도 이제 중증 환자가 81명 중 40%가 사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코로나 중국 코로나 양성률 자체도 이제 16%로 상승하고 싱가포르도
지금 확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도에 이미 있었던 질병이고 이슈지만 이게 계속해서 변이가 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또 위협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슈가 변이돼서 다시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당시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번 크게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만큼의 파급력이나 충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만큼의 위협을 또 가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동남아 여행 갔다가 덜컥 걸려온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 지역에서 지금 유행하면서 굉장히 큰 이 좀 주의가 필요한 질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해가지고 이 안건이 최근 감염병 관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급 감염병으로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전염병으로서 이제 좀 평가받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니파 바이러스,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질병 관련된 이슈 모멘텀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치사율이 뭐 75%의 치료제도 없다고 평가받고 있으니 사실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들의 이제 우려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경험했던 좀 다소 익숙한 그 질병발 모멘텀으로 시장이 한번 크게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이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런 이벤트들에 대한 충격이 시장에 다소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좀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전 세계의 패권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 신용을 잃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원래는 신용등급을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에서 AA1으로 이제 한 단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뭐 폭락하진 않겠지만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우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이 너무 좋은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너무 좋아요. 호경기에다가 전반적인 이제 증시가 건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신용등급 강등 물론 우려가 되는 포인트이긴 하나의 해프닝이나 적당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불경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단계 그리고 관세로 인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고 각종 질병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악재들이 좀 안 좋은 환경에서 맞물리게 되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을 크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같은 경우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신용을 좀 갉아먹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예측 불가능성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주변국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제 질서가 안정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손에 얻을지는 모르겠으나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명확한 악재보다 우리가 이제 불안한 악재를 훨씬 더 위험하게 봅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만큼 공포스러운 게 없거든요. 투자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드려 왔듯이 저는 이 시장이 하락할지도 모른다라는 예측은 대비의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저는 이제 상승론자다 폭락론자다 이렇게 양분한다는 것도 이제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상승론자에 가까운 투자자입니다. 왜냐하면 증시는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위기는 때때로 이제 존재하지만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면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믿는 투자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릴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우산 정도는 챙기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나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현 시점에서 우산에 해당되는 현금을 꼭 챙겨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제 대선 토론 보신 분들 극단적이라는 표현 이제 좀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 시장을 양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냥 떨어지면 떨어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올라가면 미친 듯이 올라간다, 떨어지면 그냥 완전 작살이 나버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워렌 버핏도 은퇴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 모두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라는 것은 저는 주식시장의 메커니즘과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주식시장은 다른 투자에 비해서 비교적 좀 개별성을 많이 띠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이제 빠르게 급등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독자적으로 호재가 뜨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이제 판단하고 미래 성장성이 이제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기업, 제 기준에서는 재무적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지속될 걸로 기업되는 예상되는 이제 기업과 섹터나 이런 쪽은 오히려 이제 일단 매수해 놓고 떨어질 때 이제 더 사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호재가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고 그 추세가 언제부터 스타트를 끊어버릴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섹터 안에서도 하필 내가 괜찮게 보고 있던 종목은 개별 호재가 뜨면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슈팅 날리면서 급등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기업을 시장 상황까지 이제 눈치 봐가면서 하게 되면 시장이 개선되려고 할 때쯤에는 이미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에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언제나 하고 계시되 무엇을 우리가 이제 좀 포인트로 잡아야 하냐면 더 살 수 있는 물량을 좀 남겨놓는 그런 이제 까치밥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보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까치밥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어느 정도의 이제 물량을 좀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고 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관세가 영향을 안 미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고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비록 완화를 시키고 있고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관세라는 것은 이전 수준에서 이제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더 압박이 가해지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게 크든 작든 결국 돌아와서 충격을 먹이게 될 겁니다. 시장에다가. 그리고 그 불안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으로 와서 충격을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시장이 또 이제 취약한 상태라고 하면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질병발 모멘텀이 우리 시장을 좀 크게 흔들 가능성도 있다. 연준이 아직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어떤 악재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떠한 악재로 인해서 그 불경기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 코어적인 이유는 어떠한 트리거로 인해서 불경기가 심각해지다 보니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내리겠다. 실제로 그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담아볼 만한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가 로봇,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라고 봅니다. 로봇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도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데요. 뭐 에코프로를 잠깐 볼까요? 2019년 당시에도 이제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랠리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한번 이제 시세가 강력하게 나왔고 이때부터 이제 하방 사이클이 이제 자리 잡으면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시세가 기대되면서 올라오다가 팬데믹 나오면서 이제 완전 급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일단 혁신 업종 중에서 주인공이 될 만한 혁신 업종은 전 로봇으로 정해져 있다고 지금 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때 2차전지 배터리의 역할을 로봇이 할 거예요. 금리 인하가 강력하게 진행되면.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강력하게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흔들리고 있거나 조정이 나왔을 때는 로봇은 큰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단행되면 이런 상승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저는 혹시라도 시장이 크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강력하게 추매를 좀 누려볼 만한 섹터가 로봇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라고 봅니다. 당연하게도 금리가 공격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서서도 제가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젠텍이라든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걸 이제 큰 돈을 투자하는 거는 부담이 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통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가능성이 높은 게 또 요즘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흐름이 계속 이제 이어질 가능성은 꽤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한가를 가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아주 소액으로 접근해서 공략을 노려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안한 투자처인 건 분명하고 다만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핵심 종목군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재무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장 이제 주력으로 재무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이라고 하면 뭐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뭐 SK바이오팜,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우리가 흔히 우량주라고 하고 대장주라고 평가받는 아주 유명한 기업들 있죠.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그리고 또 한올바이오파마, 그다음 HK노에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가 두각을 드러내게 되면 또 같이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여지니까요. 꼭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역시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인프라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프라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원전주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원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쪽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후보들 공약이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된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전력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전기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뭐 이는 한전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나 BHI나 GNC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전 KPS는 좀 비교적 약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OCI홀딩스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CS윈드나 CS베어링 같은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예상이 되는 게 대명에너지도 그렇고요. 대선 토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믹스를 좀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전은 필요하니까 가져가는데 친환경으로 조금씩 넘어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도 일정 정도 이제 중심 코어를 잡아주지만 태양광과 풍력도 같이 진행을 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보였고 그 이준석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하여튼 좀 비판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풍력 관련해 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 하지도 못할 건데 그 비상전력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비상전력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그치 지금 이제 여름이지 비상전력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전력 공급 받아야 되는데 비상전력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GNC 에너지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지금 이미 많이 올랐지만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다라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사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 그럼 그때 본격적으로 담는 전략으로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보통 보초병을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소액 정도로 미리 진입을 해놨다가 이대로 그냥 막 날아가 버리면 뭐 좋은 거고 아니다 중간에 한번 조정이 시장으로 인해서 쭉 한번 나오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그때 기회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 전략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비해서도 훨씬 더 갈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증가하고 또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그래서 비상전력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스페인이라든지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 그 블랙아웃이 한번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NC 에너지에 관련된 수혜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뭐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은 막 엄청 힘을 쓸 것 같지는 않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한 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장미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누가 이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당선되기 전까지는 5월 말까지 이런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누가 돼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가지고 하나솔루션은 좀 다르게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영역인 게 중국에 대한 이제 반사이익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뿐만이 아니라 결국 중국에서부터도 이제 그 태양광이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재를 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화학 기업으로서 또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한번 좀 짚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하나솔루션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너무 올라서 조금 부담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담이 안 되는 자리는 저는 원전 쪽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BHI나 GNC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특히 뭐 한전이나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력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기회가 남아있는 종목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괜찮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크게 이제 네 가지 섹터 제가 시장이 크게 무너지더라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될 만한 섹터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했고요. 시장이 혹시라도 좀 조정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렸습니다. 항상 시장은 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항상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실수하고 많은 흔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실수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봐봐 내가 말했지 시장이 떨어졌잖아. 봐봐 내가 말했지 시장이 올라갔잖아. 마치 자기가 시장을 맞춘 거에 대해서 일기예보 맞춘 신이라도 된 거 마냥 엄청나게 거들먹거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잘 대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전략을 짜가지고 그러한 리스크를 대비해 나갔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리스크도 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오니까 위험이 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는 투자 전략은 저는 그렇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오르는 때가 있을 수야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투자를 좀 리스크가 올 것 같다라는 이유로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잠시 쉬어버린다든지 모조리 다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전략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나기가 온다는 충격이 미래에 올 수도 있는데 이미 한참 올라가고 나서 거기서 조정이 살짝 나와버리면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사고 있었던 사람은 그래도 수익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항상 멈추지 말고 이때 현금 비중을 그때그때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에어백을 우리가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해 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이제 투자 전략을 짜나가야 될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여기에 시황이라든지 각종 증권 정보 그리고 투자 리포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요. 꼭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들어오면 손해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꼭 오셔서 도움 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재건 관련해서 이벤트를 말씀드리자면 트럼프가 19일 푸틴과 통화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겠다 얘기하는데 19일 날 이 이벤트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까지 빠그러진다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수입 플라스틱에다 기습 반덤핑 관세 중국산 75% 가까이 이제 가장 높게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국제 질서에 있어서 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질병이라든지 니파 바이러스나 이제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뒤늦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지금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 그리고 우려해야 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이제 미국의 관세로 인한 불경기 모멘텀이
좀 심각하게 타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이야 관세를 세팅하겠다고 하는 단계니까 실제로 지금 실물 경기로 충격이 오는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 오는 단계가 이제 오게 되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우리가 우려를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려요. 솔직히 워렌 버핏도 이제 대놓고 좀 비판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워렌 버핏이 은퇴했지만 그 마지막 메시지에는 분명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정보에 맞춰서 같이 좀 의지하시면서 같이 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오셔서 저와 함께 멀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 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고요. 비밀번호도 없고 링크 클릭하면 바로 입장됩니다.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6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았거나 이제 막 채널을 시청하게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한 줄이라도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구독자 10만, 100만을 넘어서까지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